관세 협상 시한을 이틀 앞두고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미 협력 사업을 잘 설명해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우리 정부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 유예를 90일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며 연내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아는 대로 다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첫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미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이한 가운데 경제사령탑인 구윤철 부총리가 간밤에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한미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등 핵심 대기업 총수들도 미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마지막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하되 한미 양국 간에 서로 상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의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현지 시각 3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두고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그 프로그램,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그런 어떤 한미 간의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리고 통상 외교당국도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협상단 일정에 따라 스코틀랜드를 찾았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다시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어제 도쿄에서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으로 건너가 31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역시 미국 현지에서 각각 반도체와 조선업 카드로 협상에 힘을 보탭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최선의 최종 무역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등 한미 무역 협상은 막판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마지노선이 일본 EU와 같은 15%라는 관측 속에 마지막 민관 합동 총력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종談判을 앞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미국과 상호 관세 휴전을 90일 동안 유예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의 관세 휴전은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아직 양국 정상들의 최종 승인은 남았지만 서로 100% 넘게 부과하려던 최악의 관세 정면 충돌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전쟁 휴전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의 145%, 중국은 미국의 125%를 부과했던 고율 관세 유예 기한이 다음 달 12일에서 오는 11월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협상 종료 직후 중국 측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根据中美双方的共识，双方将继续推动美方已暂停的对等关税24%部分，以及中方反制措施，继续如期展期。 하지만 미국 측은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양국이 90일 안에 추가 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We will be seeing him in the Oval tomorrow to go over the deal with him, and then he'll decide if the pause continues as is.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입에 대해 불만을 표했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도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합의안을 승인할지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어제 순직 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조 원장은 아는 대로 진술했다면서도 일명 VIP 경로설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순직 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부터 17시간에 걸쳐 조사받은 조 전 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는 대로 진술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인 VIP 경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31일 회의 당시에 윤 전 대통령 경로 있었다고 진술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2023년 7월 31일 최해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가 보고된 안보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상대로 이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경로했는지, 또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반응,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하였는지 등을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최해병에 대한 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경로설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니까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 참석자 3명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그제에 이어 오늘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어제 첫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곧바로 두 번째 소환장을 날린 건데요. 특검팀은 오늘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전 10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곧바로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하면서 또다시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임하서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변호인 선임계는 물론 조사 관련 의견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의 으름장에도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 의자에 앉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서울구치소에 명령까지 내리며 강제 구인을 3차례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실상 모든 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는 건데 민중기 특검팀도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은석 특검팀에 이어 또다시 조사 없는 기소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명품 목걸이와 같은 디자인의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이 목걸이를 모조품으로 보고 정품 바꿔치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집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목걸이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한 명품 목걸이와 같은데 당시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제 김 씨를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목걸이의 출처 등에 대해 캐물었으나 김 씨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겁니까? 그런데 정밀 감정을 진행한 특검팀이 김 씨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목걸이가 1년 번호도 없는 모조품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진품을 감추고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 씨 장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내 유명 화백인 이후환의 그림도 발견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이 그림에 대해 김 여사는 전혀 모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물품들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제 생중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직을 걸고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관련된 회사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 예고 없이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산업재해 근절에 운을 띄운 이 대통령은 최근 포스코 ENC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살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회사 명까지 콕 집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포스코 ENC는 사장까지 나서 사과했습니다.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일이 없도록 사직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부처별 토론에선 더 강도 높은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엔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예고했고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엔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장관직을 걸라고 언급했습니다. 1시간 20분가량 이어진 토론은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중대재해 근절은 국민에게 가감없이 알려야 할 사안으로 생중계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년공 출신 이 대통령이 생중계를 통해 국무회의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면서 산재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생중계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선 막말로 논란이 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사과했는데 그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유명해지고 있어 죄송하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은 최 처장의 말이 길어지자 결론만 말하라면서 말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조희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한 토론 도중 발언권을 자처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자신의 막말 논란을 의식한 듯 이런 말을 꺼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마치 농담하듯 사과한 건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후 산업재해 예방책에 대해 최 처장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자 이 대통령이 결론만 말하라며 중간에 말을 끊기도 했습니다.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그간 타인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이어온 최 처장은 산재 예방책으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무회의 이후 제대로 사과하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 처장은 서면 사과문을 통해 거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가 되겠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다음 달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노사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고 밝혔지만 경영계에선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2013년과 201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그제 민주당과 진보당이 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젠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 전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매뉴얼을 만들겠다면서 현행법으로는 노사 간 대화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의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면 원하청이 협력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브리핑에서 강조했듯이 이번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힘을 실어주는 게 골자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업체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노조가 이익을 지키려다 사용자의 손해를 끼쳐도 배상 책임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손해배상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계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8단체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다음 달 4일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개정안은 공포되고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바로잡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시장 질서 파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인세 수는 62조 5천억 원으로 법인세 인하 전보다 40% 줄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이 거덜났다고 직격했습니다.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윤 정부 이전인 25%로 다시 높이기로 했습니다. 증세 대신 정상화란 표현을 썼습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하를 했던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반시장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내에 조세특위를 신설하는 등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 등록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전당대회 시작을 앞두고 이른바 반탄파와 찬탄파 사이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당권 주자들끼리 서로 사퇴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어 전당대회가 끝나도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을 앞두고 반탄파와 찬탄파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탄파인 장동혁 의원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 의원은 찬탄파 안철수 의원을 향해 탄핵에 반대한 국민과 당원 앞에 사죄하는 게 도리라면서 당대표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공식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반탄파가 당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선택을 하고 있다며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장동혁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계엄에 물들지 않는 후보, 윤 어게인을 외치지 않는 후보, 극단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입니까? 오직 저 안철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전한길 씨 입당으로 불거진 극우 논란을 이축하며 강성 보수층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뭐 입당을 했다고 하는데 뭐 입당했는 사람이 이제 잘못된 게 있다, 뭐 당원 당규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출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아무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4.9%로 1위를, 장동혁 의원이 19.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23.5%로 1위를 기록해 당심과 민심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가 해발 900m 고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강원 태백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요. 지난해보다 사흘 빠릅니다. 한라산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폭염특보로 뒤덮였고 보름 가까이 이어진 폭염에 이맘때쯤 기승을 부려야 할 모기까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55분 강원도 태백시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체감온도 33도를 넘어 태백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곳은 한라산이 유일하고 전국이 빨갛습니다. 대기 상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여기에 열대 저압부에서 되살아난 8호 태풍 꼬마이의 영향으로 폭염의 기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뜨거운 열기가 누적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일째 이어진 폭염에 이맘때 들끓던 모기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개체수 파악을 위해 설치한 채집망의 내부 온도는 그늘에서도 35도 안팎으로 치솟습니다. 채집망 내부가 찜통이 되면서 이렇게 수거해봤더니 살아있는 개체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6월 채집한 모기 개체수는 2,034마리였는데 올해는 1,218마리로 반토막 났습니다. 7, 8월 달이 지금 시기가 가장 모기 개체수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민원이 많을 때인데 매년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현저하게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모기 활동의 최적 온도는 25도에서 30도인데 35도를 넘는 폭염에 사라진 모기는 늦가을부터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사제총을 만들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혼자만의 망상 때문이었던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끔찍한 범행을 벌였는지에 대해 피의자는 생활고 때문이다, 가정 불화가 있었다 진술했는데 경찰은 모두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제총까지 직접 만들어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는 수사 초기 가정 불화와 생활비 지원 중단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니라고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피의자 스스로 생활비 때문은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지속적으로 가족과 연락하고 만나오는 등 불화로 볼 만한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도 적잖은 금액이 지원됐다며 같은 상황을 두고 가족들과 너무 큰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도 관계도 변한 것은 없었지만 피의자는 가족에게서 혼자 소외됐다는 망상에 빠졌고 그 결과로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며느리와 그 지인 그리고 손자 2명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를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 미수도 혐의에 최종 포함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오늘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대전의 한 빌라 근처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과 교제했던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현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한 여성을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합니다. 대전 서구 개정동의 한 빌라 앞에서 한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경찰들 그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폴리스나 치고 그러면서 칼 하나 들고.
이곳에서 습격을 당한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교제기간 경찰에 남성과 관련해 4차례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다 난동을 부렸고 여성의 오토바이를 주지 않으면서 주거 침입으로도 신고됐습니다. 지난달에는 다른 사람과의 시비로 현장을 벗어나려던 여성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당시 경찰이 권유한 스마트워치를 거부하고 남성의 처벌도 원치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고 출석을 안 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남성을 쫓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을 파악하기 위해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울산에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전 연인을 찾아가 대낮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예고됐던 교제폭력이 또 현실이 됐습니다. 경찰은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을 벌였던 이 남성의 폭력성 때문에 구금시키려고 했는데 검찰이 이를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입니다. 차량 한 대가 빠져나가려 하자 주변 남성들이 달려들어 차를 막아 세웁니다. 도망가는 차를 향해 한 명은 막대로, 다른 한 명은 소화기로 유리창을 내리칩니다. 남성 한 명이 차에 부딪혀 넘어지자 그제야 차량이 멈춰서고 옆에 있던 남성이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에게 소화기를 뿌립니다. 당시 이 차량을 몰고 가던 30대 남성은 이곳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길이었습니다.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가해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소화기를 이제 차 안에 뿌리고 나니까 자기가 호흡이 곤란했던가 봐요. 우리가 둘러싸가지고 그분을 이제 다른 데서 도망을 못 가게 막고. 30대 남성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지난 3일과 9일 각각 폭행과 스토킹으로 2차례 신고가 접수돼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는 잠정 조치 4호까지 모두 신청했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4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기각을 했다. 피해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해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선착장에서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정박을 시도 중인 여객선 한 남성이 배가 완전히 정박하기도 전에 선착장으로 다리를 뻗습니다. 순간 미끄러지면서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마는데요. 남성이 배와 선착장에 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놀란 직원들이 즉시 남성을 구조합니다. 선착장에 다가오는 배를 온몸으로 막으며 무려 6명이 신속하게 나선 덕분에 다행히 남성은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태국 현지 매체는 이 남성이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객선이 완전히 정박한 후에 배에서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영상이 확산하자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선 그거 기다리기 싫어서 그러냐, 나라 망신이다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네요. 관세청 마약 탐지견들의 귀여운 일상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인기몰이 중입니다. 마약 적발 현장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왔던 탐지견들. 태어난 순간부터 예방접종을 하러 가거나 탐지견 테스트에서 떨어져 재수를 하는 순간까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마약 탐지견의 일상이 담긴 영상들이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늘면서 올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밀반입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내가 관세청 유튜브를 보고 있다니 놀랍다라면서 마약의 위험성과 탐지견들의 귀여움을 같이 홍보 중이니 일석이조라는 반응입니다. 최근 콘서트에서 불륜 현장을 잡아낸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공연장에 또 한 번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이 커플 때문인데요. You and your wife are looking so fine.
Thanks for coming today to see our band play the #1 sports person of all time. 이번엔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부부가 포착된 겁니다. 메시는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던 동네 소꿉친구와 결혼까지 골인한 사랑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연이 끝난 후 메시가 올린 가족 사진은 좋아요를 800만 개 가까이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불과 2주 전 뜻하지 않게 사내 불륜이 알려진 주인공은 콜드플레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AI 제품 활용을 늘리겠다면서 추진한 AI 바우처 사업이 시작 열흘 만에 중단됐습니다. 일부 제품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로 드러났기 때문인데 광주시는 뒤늦게 제품 전체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한 시민체감형 AI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의 AI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 열흘 만에 돌연 중단됐습니다. 일부 제품이 무허가 제품인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품은 AI 혈압계로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 2등급 의료기기지만 허가 신청조차 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혈압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인 만큼 혈압계 인증 여부는 중요합니다. 환자가 실제로는 본인은 한 120이라고 알고 있으면 조절 잘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조절 하나도 안 되고 있던. 업체 선정 과정은 허술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번 사업에 모두 38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혈압계는 해당 제품이 유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황당한 답변만 내놓습니다. 언제된 시기도 모르겠고 아직은 저희가 봐도 약간 의심스럽긴 해가지고.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허가증이나 인증서를 기본적으로 먼저 받고 그것이 완료된 업체에 한해서 선정을 했어야 합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일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5억 7천만 원. 광주광역시는 이제서야 신청업체들의 제품 적격성 여부를 전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가짜 외국인 등록증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리 응시하려던 30대 여성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배후에 대리 시험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101회 한국어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이 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데 주로 국내 대학 입학이나 취업에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날 시험에 응시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타인 명의로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감독관에게 제시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재질도 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거랑은 좀 달랐고요. 신분증을 비춰서 볼 때 나오는 그런 홀로그램 같은 것도 매뉴얼에 있는 내용하고 상이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중국어 채팅 앱에서 시험 브로커와 대리 시험을 사전에 협의하고 수락한 정황을 포착한 뒤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로부터 시험을 치른 뒤 6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숭실대뿐만 아니라 한성대학교와 인제대학교에서 대리 시험에 나선 중국인들이 적발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든 위조 외국인 등록증에는 울산 출입국 관리청이 발급했다고 적혀 있었고 동일한 발급 날짜가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단체가 대리응 시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500, 600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유학생들이어가지고요. 현재 서울 동작서와 성북서, 김해 중부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리 시험 조직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대대적인 수사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지난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소비 쿠폰 발급과 사용이 시작됐죠. 그런데 학술단체인 학회 수십 곳이 소비 쿠폰 사용처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대 재학 중인 한 대학원생은 카드사 앱으로 소비 쿠폰을 받고서 사용처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술단체인 학회 여러 곳이 소비 쿠폰 사용처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하는 소비 쿠폰 발행 목적과 많이 달라 좀 의아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가 있는 신촌동에서는 10곳 이상의 학회가 소비 쿠폰 사용처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가 있는 신림동이나 고려대가 있는 안암동에도 10곳 이상의 학회가 소비 쿠폰 사용처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학회들은 카드사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처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회비나 논문 게재료를 소비 쿠폰으로 결제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학회들은 자신들이 소비 쿠폰 사용처로 등록됐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한테 따로 연락 온 적도 없었고요. 카드사들은 보통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 업종을 선택하는데 학회가 선택한 업종이 소비 쿠폰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일괄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소비 쿠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이런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비망대를 일일이 다 체크해서 한 건 아니라서 문제가 있으면 넣고 빼고 계속 그런 작업을. 취재가 시작되자 행안부는 추후 현황 파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보조제. 요즘 인터넷을 통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을 사 먹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품의 성분을 확인해 봤더니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에 의약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한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집안 진열장엔 약들이 가득합니다. 이거 다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브라질에서요. 불법으로 수입한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6, 7만 원에 들여온 제품들은 2배 정도의 가격에 팔렸는데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50대 여성은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2억 8천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마치 천연 성분이 이루어진 다이어트 보조제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압수된 제품들입니다. 어떤 성분이 써있는지조차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분을 분석했더니 식품엔 사용할 수 없는 게 검출됐습니다. 시부트라민이란 성분인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 2010년부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지가 됩니다. 식약처는 수입된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제의 정확한 성분은 인터넷 식품안전나라에서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간밤에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곧바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협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시각으로 29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러트닉 장관과 회담했는데 이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 버센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이틀 먼저 미국 측과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워싱턴 DC에 도착한 구 부총리는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연일 전 세계에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빙하로 덮인 북극도 유례 없이 더운 날씨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북극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북극해의 두꺼운 얼음 한가운데에 정박한 쇠빙선 주위를 사람들이 뛰고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코스를 완주한 뒤에야 가쁜 숨을 내쉬는데요. 이들은 북극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기후 전문가들과 기업이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북극 포럼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매년 마라톤 대회를 여는 건데요. 연구에 따르면 북극은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더 빠르게 달궈지고 있다고 하죠. 북극에서 벌어진 변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네요. 흔히 치즈냥이라고 부르는 귀여운 주황색 고양이 한 마리가 길에서 홀로 발견됐습니다. 길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는데요. 무려 6년 만에 가족과 재회한 이 고양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고양이 한 마리가 품에 안겨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사는 한 가족의 반려묘인데요. 6년 전 캠핑카를 슬쩍 빠져나간 뒤 행방이 묘연했다가 얼마 전 무려 3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가족을 다시 만난 겁니다. 우연히 길에서 고양이를 발견한 주민이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몸에 인식칩이 있었던 거죠. 떠돌이 고양이에 대한 따뜻한 관심 덕분에 두 가족이 행복해졌네요. 춤과 노래는 단순히 흥을 표현하는 걸 넘어 쓸쓸하고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는데요. 춤과 노래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신나는 음악이 흐르고 화려한 스텝의 춤이 이어집니다. 함께 노래도 부르며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요. 베네수엘라의 한 쇼핑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된 댄스 클럽이 모임을 연 겁니다. 90세가 넘는 회원들도 있다는데 에너지가 대단하죠. 사실 이들에겐 사연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이민을 가면서 홀로 살게 된 노인들이 적적함을 달래고 활기를 되찾으려고 사교 클럽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게 마치 생명줄과도 같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고가차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1966년에 지어진 서소문 고가인데요. 이 서소문 고가차도가 다음 달 59년 만에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다시 짓는데 2년 6개월이 걸릴 예정인데 그 기간 동안 교통체증 심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지원 기자입니다. 서소문 입체 6교가 개통됨으로써 세종로 서대문 방면의 교통을 완화시켜 우리나라 첫 고가차도로 59년 동안 서울역 일대 교통혼잡 해소에 큰 역할을 했던 서소문 고가차도가 다음 달 17일부터 철거됩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고 2019년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로 떨어지는 등 차량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고가 밑으로 경의선 철길이 지나고 있고 유동인구와 차량도 많아 철거에 1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8년 2월 새 고가차도 개통이 목표인데 그때까지 차가 얼마나 막힐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매일 이 고가차도를 지나던 4만 대의 차량이 지상에서 뒤엉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통행량 그대로 공사가 시작되면 이곳을 지나는 데만 30분에서 40분 더 걸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버스 노선을 우회시키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아마도 상당히 많이 막힐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우회버스 노선을 43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자가용의 경우 세문안로, 세종대로 등으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이 지난달 2천만 원을 넘었고 1인당 식대의 중간 가격도 5만 8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은 결혼 비용이 3,300만 원을 넘어 가장 저렴한 경상도의 3배에 육박했고 1인당 식대도 8만 3천 원으로 경상도보다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수 증가율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주택수는 1,987만 3천 호로 한 해 전보다 1.7% 늘었지만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통계에서도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국세청이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 조작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기업 9곳, 회사를 인수한 뒤 돈만 챙기고 빠져나간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8곳,
내부 권한을 이용해 개인 이익을 챙긴 지배주주 10곳 등 모두 27개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다며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 1%에서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협상으로 관세가 낮아질 것을 고려해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높은 3%로 전망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나날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제 해발 900m가 넘는 고지대 태백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이 폭염특보로 완전히 뒤덮였는데요. 이 폭염이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고 오는 주말까지 낮에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에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으로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찾으신 분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8.9도, 대구 2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6도, 대전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